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ISLM 모형입니다. 그 이제 IS는 뭐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분석 도구 IS 곡선이죠. 요거는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LM은 화폐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근데 금융시장을 우리 이제 통화시장을 중심으로. 근데 요 뒤에는 채권시장이 숨어 있는 거죠. 요거는 뭐죠? 이자율과,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요걸 그린 것이 IS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가십시다. IS는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니까, 자, 도출부터 보시면, IS 곡선은 우하향하죠. 왜 그러죠?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자가 오르면 투자가 변화하죠.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거 합친 게 소득이잖아요. 얘가 줄어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하향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자가 변화하면 소비도 영향을 주는데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변할 때 투자가 변하는 것만 모형에 놓고 분석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수리적으로 소비도 영향받는 것까지 하게 되면 모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투자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자가 오르면 투자 감소, 유효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 요인. 자,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변화하겠죠? IS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이건 뭘까요? 생산물 시장이니까 생산물 시장의 여건이 변화할 때 한마디로 뭐죠?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우측 이동하게 되죠.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증가하던 정부 소비, 투자 증가, 수출 증가, 수익 감소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확대 재정 정책이죠. 아까 왔듯이 정부 소비 늘리고 세금을 깎아서 소비를 늘리고, 그럼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LM입니다. LM은 화폐 시장을 보여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화 시장은 제가 유인물에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요. 화폐 시장 공급 주어져 있죠. 수직으로 화폐 수요 곡선 우하향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뭐 화폐 수요 곡선, 뭐 유동성 선호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 다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접어두고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요? 그렇죠. 일상 거래 씀씀이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요, 거래 예비 동기, 일상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즉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 어떨 때 정확히 보면 하방 이동이죠. 근데 얘가 하방 이동하는 것이니까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한단 말이야. 어떨 때? 자, 보세요. 요거 지우고 볼게요.
화폐 시장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LM이 밑으로 갔대. 그 말은 뭐죠? 일정한 소득에서 이자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보세요. 이것도 뭐 시장 얘기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통화 시장의 초과 공급, 돈이 남아돌아. 그래서 이자율이 내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잔 말이에요. 물론 요 뒤에 숨어있는 채권 시장 얘기가 있지만 그건 접어두고 통화 시장 중심으로 가요. 이자가 내려요. 그러면 질문인데 여러분 통화 공급 함수 기억나시죠? 통화 공급은 당국의 정책과 대외 요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통화 공급 함수가 C 플러스 Z 1-C H 본원 통화 승수 결정이 되는데요. 요게 현금 통화 비율이죠. 화폐시장에서 소문자 C는 한계 소비 성향 아니에요.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 Z 지급진 비율이죠. 전체 총 예금에서 차지하는 지준금의 비율. 그 다음에 본원통화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본원통화는 한국은행 창구에서 나오는 돈인데 어떨 때 본원통화가 증가하죠? 정부 대출. 정부에게 돈 빌려줄 때 은행 대출. 은행에 돈 빌려줘요. 이게 뭐였죠? 어음 재할인이죠. 어음 재할인율을 인하할 때 은행 대출금이 증가해서 돈이 풀려 나와.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이죠.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가가지고 공개시장 조작, 즉 공개시장에서 정부가 발행을 한 아까 국고채 요걸 사드려요. 국고채 한국은행이 산 만큼 돈은 풀려 나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국제 수지가 개선 흑자될 때. 그러니까 국제 수지 흑자 났다는 얘기는 뭐야? 외환이 순유입되었고, 그럼 외환 보유고 증가하고 그만큼 돈이 풀려 나오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중에 어음 재할인을 통해서 대출, 국고채 매입 매각, 공개시장 조작, 요거는 금융정책이죠. 그 다음에 하나 볼 게 있어요. Z, 지급준 비율. 누가 정해? 법정 지급준 비율이죠.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예금이 얼마나 반드시 지급준 비율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어떨 때 통화량이 증가하나요? 어음 재할인율 인하, 국고채 매입, 얘가 증가하고요. 당국이, 한국은행이 법정 지불 준비율을 인하. 그러면 통화 승수가 커지죠?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통화량은 당국의 통화 정책과 대외 요인, 국제 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정책 변수고 외생 변수란 말이에요. 됐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가 내려 LM이 어디로? 하방 우측 이동. 그럼 말해주세요. 어떨 때 LM이 하방 이동해? 확대 통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대외 요인, 국제 수지에서 국제 수지를 BP라고 합시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가 될 때. 그러니까 통화량은 외생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M0 이렇게 하잖아요. 당국의 확대 통화 정책,
국제수지 흑자, 우측이동, 이자율이 내려. 우측이동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ISLM 얘기를 했는데 생산물 시장에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확대 재정 정책, 화폐 시장에 확대 통화 정책, LM 우측이동. 그러면 생산물 시장 재정 정책 쓰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화폐 시장에서 확대 정책 쓰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확대 재정 통화 정책 쓰게 되면 IS나 LM이 우측 이동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때 이제 여기 결론 났어요. 이때 재정 통화 정책의 효과인데요. 요거 우리 아는 거 결론 중심으로 한번 그림으로 요약해 볼게요. IS, LM 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IS가 완만하고 LM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IS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였죠?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야. 이자율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역의 관계야. 그러니까요, IS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뭐지?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작을 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LM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인데 이것도 여기야. 탄력도가 크면 기울기 작고 작으면 크고. 근데 완만해. 기울기가 작아. 그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클 때죠. 그런데 보세요. 학파별 견해 차이가 있지. 케인즈 학파 모형에서는 어때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작다. 투자는 이자율보다는 기업의 직관적 판단으로 되어진다. 아까 그 얘기했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채권 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탄력도가 커요. 그래서 요거 설명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케인즈 학파의 경우가 탄력도 작아서 가파르고 화폐에서 탄력도 커서 완만해. 요건 통화론자들이죠. 견해가 달라. IS가 완만해. 통화론자들은 어떻게 돼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다고 본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봤죠. 아주 신나게 잘 움직여. LM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작다고 보는 거예요. 통화론자는. 요건 오늘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결과만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학파별 탄력도 견해 차이가 있어요. 자, 재정정책입니다. 유효수요 증가 확대 재정정책 쓰게 되면 얘가 우측으로 이동해. 똑같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보세요. 확대 재정정책 수요 증가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죠. 몇 배? 승수배만큼 우측 이동해. 우측 이동폭은 똑같아요. 승수배만큼. 근데 보세요.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달라. 왜 다른가 한번 보실래요? 이자가 오르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자가 오르죠.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이게 뭐야? 이자율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구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론자 모형 이럴 때는요 구축 효과가 커. 그러니까 승수배 이동했지만 구축 효과가 커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작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케인장 이럴 때는 구축 효과가 작아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 이거야.
IS 우측 이동 폭은 단순 모형 승수배. 그러나 구축 효과 차이에 의해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지. 됐죠? 시험 문제는 이건 물어. 왜 그러느냐? 뭐 이거 아니고 우리 결론. 자, 여러분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통화정책이야. 근데 보시면 재정정책은 케인지안이 크고 통화정책은 모니터리스가 크죠. 그림을 바꿔서 그려볼게. 통화론자 IS가 완만하고 LM 기울기는 가팔라. 여기는 IS가 가파르고 LM이 완만합니다. 요거 케인지안. 통화주의학파. 그리고 IS, LM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죠. 투자 탄력도, 화폐 수요 탄력도. 그럼 이제 통화정책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요거 우리가 알죠? 확대 통화정책 이런 걸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요. 하방이동. 근데 이게 또 좌우로 표시해 보자고. LM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우측 이동 폭은 같아. 근데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아주 뭐 현저하게 다르죠. 케인지안의 경우는 작고 통화론자들은 크고, 그렇죠? 이런 차이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기울기 차이는 두 탄력도의 차이다. 학파별 견해 차이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통화론자들은 보세요. 확대 통화 정책 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는데 통화론자 생각은 어떻다고? 투자 수요 탄력도 크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가 대폭 증가해. 유효 수요가 이만큼 증가해요. 그러나 케인지안은 어떻게 돼? 통화량 증가해서 이자율이 내릴 때 투자 수요 탄력도가 작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증가 크기가 얘네큼밖에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내릴 때 투자 증가 폭이 아주 작아. 그래서 재정 통화 정책의 효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지. 이게 ISLM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요. ISLM 모형에서 왜 재정 통화 정책 효과가 있을까? 효과 차이는 왜 생길까? 학파별 견해 차이. 요거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ISLM에서 하나 볼 게 있죠.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뭐지? 화폐 수요. 이자율이 제로금리.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에요. 통화량. 그럼 보실래요? 통화량이 변화해도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LM 곡선이 수평선 되죠. 이자율 최저, 채권 가격 최고. 아무도 채권 갖고 싶지 않아. LM이 수평. 그럼 보세요. 유동성 함정인데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요. 재정정책을 써서 IS가 이동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몇 배? 승수배.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는 안 나타나. 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하지만 통화량 늘려봤자 어때? 이자율이 못 내려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효과는 없는 거지. 그래서 유동성 함정일 때는 재정정책 효과 크고 통화정책 효과는 전혀 없다.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ISLM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ISLM 모형이 이제 현실 거시 경제를 분석할 수는 없어. 왜? 뭐 자본주의 경제가 맨날 경기 불황,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 않죠. 물가도 수시로 변화하죠. 공급도 봐야 돼. 그래서 분석해야 하는 것이 모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ADAS 모형이 시험이 아주 짭짤하게 출제가 돼요. 여기 잘 정리해 두면 시험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게 시험 문제야. 물가와 총 수요, 총 공급의 관계인데요. 물가와 총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여. 그렇죠? 물가 오르면 총 수요량 줄고 내리면 증가합니다. 요거 도출 한번 해보잔 말이야. 물가가 오를 때 수요량이 왜 변화할까요? 아까 화폐시장 갑니다. 화폐시장. 자, 보세요. 통화 공급, 통화 수요인데 요 물가 변동을 보기 위해서 화폐 시장을 실질 변수 모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 화폐 수요로 가는 것이죠.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실질 통화래, 분모가 커졌으니까 감소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요. 그렇죠? 이자율이 올라. 화폐 수요는 물가 오르게 되면, 요거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같이 증가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물가 변동할 때요, 실질 화폐 수요는 여러분 신경 안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변화해. 자, 그럼 가세요. 물가 오를 때 어떻게 된다고? 실질 화폐 수요가 줄어서 이자율이 올라. 이자율이 오르면 생산물 시장, 투자가 줄죠. 그 수요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또 물가 오르면 이자율이 변해서 변화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피구 효과, 실질 잔고, 실질 금융자산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동산, 부동산 할 때 동산, 그 중에서 통화, 물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통화,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해요. 금융자산, 월스, 부가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 또 하나가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여기 국산품 비싸면 수출 안 되겠죠. 국산품이 비싸면 싼 수입품 소비하려고 하겠죠. 순수출이 증가해. 그래서 우하향, 좌상향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어떨 때 총수요 증가 우측 이동할까요? 그럼 현재 물가 수준에서 말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어떨 때? 요거지. 생산물 시장에서 확대 재정 정책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여기 봐주세요. 확대 통화 정책하면 어떻게 됐지? 이자율이 내려서 투자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총수요 증대 요인은 두 가지야.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증가,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 증가. 그렇지? 그러니까 확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통화 정책을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죠. 확대 재정 통화 정책은 확대 수요 정책입니다. 우측 이동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ADA에서 우측 이동했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국민소득은 증가하죠. 총수요 증가할 때야. 자, 그 다음에 총공급입니다. 우상향해. 요건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도출이고요. 얘 우상향이야. 요거 보실게요. 물가가 오를 때 왜 생산이 증가할까? 노동시장입니다. 수요 VMP죠. 노동 공급. 근로자들의 효용국가 선택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 때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VMP 증가하죠?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했겠지. 요거예요. 물가가 오를 때 기본적으로 그렇죠?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고용 증가, 생산 증가하는데 질문. 근로자는 가만히 있나? 물가 오를 때? 그렇죠. 우리가 근로자라면 물가 오르면 근로자들이 말이에요. 임금 더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기엔 어때? 노동 수요 증가, 노동 공급은 임금 인상 좌측으로 이동했는데 어느 쪽 효과가 더 커? 노동 수요 증대 효과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해. 그러니까 생산 증가하기 때문에 short run AS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 하나 하십시다. 그럼 근로자 봐봐. 물가 오를 때 근로자들이 임금 더 주세요. 근데 근로자들이 임금 더 달라고 요구할 때 임금 협상할 때 그런 거죠. 그때 조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협상할 때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예상해서 그만큼 임금 더 주세요 그러는데, 자, 기억나시죠? 단기 적응적 기대. 근로자들이 적응적 기대니까 과거 물가만 갖고 예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늘 항상 실제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 보세요. 물가가 올랐는데 예상 물가를 낮게 예상했어요. 적응적 기대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폭이 작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 고용 증가, 생산 증가한단 말이야. 됐죠? 그런데 요건 단기야, 단기. 근데 통화론자들 장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중요하다고. 장기에는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 적응적 기대에서 오류를 범했죠. 그럼 노조위원장 돼가지고 한 2년, 3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자기가 예상한 것에 플러스 알파 해야 맞아 떨어지겠다. 장기에는 오류 수정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적응적 기대해가지고 한 5% 오를 것 같다? 여기다 플러스 5% 해야 맞아 떨어지더라. 장기 오류 수정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 하게 되니까 정확히 예상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럼 그림으로 보자고. 보시면 물가가 올라서 노동수요 이만큼 증가했죠. 근로자들이 물가 오를 걸 정확히 예상했어. 임금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더 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보세요. 물가 오른 만큼 VMP 상방이동, 근로자가 그만큼 임금 더 달라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만 오르고 고용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단기고요. 따로 그릴게. 장기에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완전 신축적 조정된다면 수직. 물가가 오를 때 임금이 비신축적 조정된다면 우상향으로 도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떼어놓게. 여러분, 어떨 때 총 공급이 증가할까요? 어떨 때 총 공급이 증가할까요? 요것도 시험 문제야. 어떨 때 총 공급이 증가할까? 그렇죠. 보세요. 노동시장 균형을 통해서 고용 생산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근데 고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가 증가하든지 노동 공급이 증가하든지. 그러면 노동 수요 공급곡선 우측 이동해서 고용 증가하겠지. 자, 요거 말해 주세요. 노동 수요 증대 요인은 뭘까? VMP, MP 증가죠. 요게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 증가, 고용 증가. 자,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럼 뭐 노동 인구가 증가하든지 효용국가 선택을 할 때 여가에 대한 선호도는 줄고 소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든지 그런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상 물가 하락이야. 요거 기억해 하셔야 되지. 단기 총 공급 우측 이동은요,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든지 공급 측면에서 예상 물가가 내리면 공급이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해. 그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상한 만큼 임금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낮아지니까 어때? 임금 인상 요구 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근데 사실은 이거 비현실적이죠. 근로자들이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물가 많이 안 오를 것 같아. 임금 깎아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측 이동하는 걸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예상 물가가 오른다. 야, 물가 많이 올 것 같아. 올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물가가 뭐 20, 30% 올 것 같으니까 임금 25%더 달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상 물가 오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더 달라.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AS가 좌측으로 가겠지. 그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다고요? 말로 되나요? 걸기대 오늘부터 사장님 잘하겠습니다. 그럼 증가해? 뭐가 이루어질 때? 기술 진보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기술 진보, 생산성 증가. 공급 측면에서 예상 물가 하락.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장기 봐주실래? 고용 증가, 마찬가지죠? MP 증가, 기술 진보. 그러면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고용 증가해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증가인데요. 보세요. 장기에는 얘가 공급 이동 요인 되지 못해. 왜? 장기에는 언제나 실제 물가를 정확히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상 물가 변동은 공급 곡선 이동 요인이 되지 못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과거. 예상 물가 변동은 단기는 늘리지만 장기에는 이동시킬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동 공급, 총 공급 변화에 관련해서 지금 보세요.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우측 이동하니까 좋은 일이죠. 유리한 공급 충격이다 이거야. 유리한. 그럼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요. 불리한 공급 충격은 뭘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국제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전쟁, 질병 이런 것이 나타든가 코로나 사태 같은 거예요. 전쟁, 질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 대흉작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 봐봐. 불리한 충격이 뭐일까요? 예상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노사관계가 험악해지는 거죠. 임금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임금이 올라서 AS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게 불리한 충격입니다. 그럼 불리한 충격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물가 오르고 생산 줄어든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죠. 그렇죠? 요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수요 곡선 도출 언제 수요가 증가하냐, 공곡선 도출 언제 증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 증대에서 예상 물가, 적응적 기대, 장기 이런 개념은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게 간단치 않죠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애를 먹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얘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단기와 장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불리한 충격이면 AS가 왼쪽으로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치? 그래서 요것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총수요 분석에서 앞에서 했던 ISLM, 재정통화정책 여기 다 묶으면 됐고, 공급측 변화 요인. 그럼 한 나라 거시경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게 된다. 됐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이에요. 인플레이션 실업인데, 이것도 한 호흡, 한 템포 쉬었다 갑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인플레이션 실업 문제는 따로 떼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